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재경관리사 공개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출제하고 있는 3일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으실 수가 있고 저희 강의를 들으신 분한테는 제공이 되고 있는 문제니까 그 문제지를 출력하셔가지고 직접 모의고사를 풀듯이 꼭 한번 반드시 풀어보시고 그리고 저랑 같이 문제풀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21년에 공개된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무회계는 41번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조세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세권자에 따라서 국세와 관세로 나눠지는 게 아니죠. 과세권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집니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법인세는 조세의 사용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에 해당한다. 여러분, 법인세는 일반 보통세예요. 그래서 특정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목적세에 해당하는 사례가 뭐뭐 있었죠? 그렇죠? 농어촌 특별세라던가 교육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설명이었고, 자, 소득세는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는 인세에 해당한다. 맞죠? 부가가치세는 입법상 조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고 있는 뭐예요? 간접세죠.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설명은 3번으로 여러분들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42번 갑니다.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기간이란 어느 일정 시점에서 다른 일정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었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제1기 과세기간 이런 표현을 했었었죠. 그쵸?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을 1년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었고요. 1월부터 6월 30일까지를. 그리고 이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언제까지 했었어요?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라 그랬죠. 7월 25일까지가 신고 기한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어를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맞는 얘기였고요. 자, 기간의 계산은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달력에 의한 계산 방법을 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도착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자, 우리가 납세자가 세무서에다가 뭔가를 보낼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서에다가 뭔가를 보낼 일이 있을 때 과세관청에다가 이때는 세무서에 도달한 시점, 도착한 날에 신고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발송한 시점, 납세자가 우편을 발송한 시점, 발신주의 기준으로 신고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고 기한까지만 발신을 한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서 세무서에 도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근데 세무서가 납세자한테 우편물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세무서가 무슨 뭐 이제 고지서를 보낼 수도 있고 신고 안내문 같은 것들을 보낼 수도 있고 독촉장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세무서가 납세자한테 보낼 때는 세무서가 발신한 시점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납세자한테 도달한 시점, 도달주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결국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좀 더 봐주고 있는 규정이 되는 거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이 길로 기간이 만료된다. 맞는 얘기였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43번 갈게요. 자, 이제 43번. 다음의 내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 국세부과의 원칙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맞는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사실상의 납세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느낌이 그냥 바로 오죠. 이것만 읽어도.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 주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식적인 요건들을 이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이 그러하지 않다면 사실대로 과세를 적용하겠다. 이거 무슨 원칙이었죠?
그렇죠. 실질 과세의 원칙입니다. 우리 국세부가의 원칙은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실질 과세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국가 그리고 납세자가 서로 신의를 성실하게 지켜가면서 우리가 세금 신고, 납부와 조사를 거쳐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근거 과세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모든 근거에 의해서, 증빙에 의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의 원칙이 있었어요. 조세특례 제한법 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감면 절차를 거친 경우에 사후적으로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 추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조세부가의 이 4가지 특징을 어떤 식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사례가 나와 있을 때 맞는 것을 찾으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라던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다음 문제 봅니다. 44. 다음 중 수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 찾아볼게요.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 및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신고를 당초에 했어야 돼요. 당초 신고를 해야 수정신고를 하건 경정청구를 하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 신고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한 후로 신고를 하거나 어쨌든 첫 번째 신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세표준 신고서에서 기재된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이 원래 신고해야 하는 것보다 초과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원래 당초에는 예를 들어볼게요. 당초에는요. 환급이 100만 원 나오게끔 신고를 한 거예요. 환급 100만 원 나오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수정하려고 잘못된 사항을 살펴봤더니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을 어떻게 했대요? 초과할 때죠. 그러면 더 많이 환급을 받았다는 얘기죠. 맞아요? 환급을 더 많이 받았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정신고를 해서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수정신고를 해서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환급인 경우에 100만 원이나 환급 받아갔어. 사실은 50만 원 환급 받아야 되는데 그럼 50만 원 돌려내야지. 이런 경우 이제 수정신고가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정신고하고 경정청구에 신고하고 경정청구의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당초에 신고를 50으로 했다. 근데 수정신고를 100으로 해야 됐다. 그러면 더 많이 해야 돼. 추가 납부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당초에 신고로 50인데 너무 많이 냈네. 원래는 30만 하면 됐었는데 너무 많이 냈잖아. 이런 경우에는 돌려받아야 되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게 뭐다? 경정청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환급세액 또는 결손금액에 대해서는 거꾸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수정신고 기한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통계를 하기 전까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제척기간과 관계없이는 아닙니다. 자, 제척기간이라는 건 우리가 국세기본법 범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제척기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세권을 부과할 수 있는 소멸시효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세금에 대해서 살아있는 기간,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다시 굳이 수정신고를 할 만한 어떠한 사항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지나버리면 수정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얘는 잘못된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한 자에 대해서는 어때요? 기간 경과 정도에 따라서 가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죠. 그렇죠? 요거까지도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3번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45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4문제가 지금 국세기본법하고 조세총론에서 나왔고 45번부터는 법인세법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잘못된 것 찾아봅니다. 청산소득은요, 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맞아요. 자, 자기 자본이 500원이 넘는 미환류 소득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맞거든요.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우리 법인세 과세소득 맞죠? 그런데 중소기업은 제외예요.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미완료 소득이 과세되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입니다. 비과세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죠. 맞아요. 법인세법은 포괄적 소득의 개념이기 때문에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는 2번으로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법인세 납세 의무자하고 요거 이제 항상 출제가 되니까 또 나온 김에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제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자, 우리 법인세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구분을 했었을까요? 내국법인하고, 그쵸? 외국법인으로 이렇게 납세 의무자는 크게 구분을 했어요.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도 구분을 했었죠. 영리하고 비영리의 가장 큰 차이는요, 소득을 분배하는가, 구성원들이.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내국영리법인, 내국비영리, 외국영리, 외국비영리 이렇게 납세 의무자를 구분을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을 과세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내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영리하고 비영리에서 가장 큰 차이는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발생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에 한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 4가지 뭐 있었나요? 그치?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 있었죠. 얘는 매년 발생하는 순자산이 증가한 거래들에 대해서 모아가지고 사업 단위별로, 사업 연도별로 과세하는 그 소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토지 등 양도소득 있었죠. 토지 등 양도소득은 뭐예요? 토지나 주택들을 양도했을 때 개인하고의 과세 형평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법인에게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법인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산소득이 있었고요. 또 뭐 있어요?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있었습니다.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있었어요. 자, 이때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우리 모든 납세 의무자가 다 과세가 돼야 돼요. 다만 뭐 국내외에 있는 수익 사업만 할 거냐, 국내에 있는 수익 사업만 할 거냐, 국내에 있는 모든 소득에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차이점들을 구분하시면서 찾으시면 되고, 토지 등 양도소득은 모든 납세 의무자가 다 과세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를 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든지 팔면 양도하면 과세가 추가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청산소득은 영리 내국법인에만 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청산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외국법인은 청산을 하건 말건 우리가 크게 관심이 없죠. 그리고 또 미환류 소득 같은 경우도 내국 영리법인만 과세를 하지만 특별히 아까 보셨다시피 중소기업은 배제입니다. 중소기업은 과세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영리는 또 외국법인은 미환류 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하고요. 다음 문제 갈게요. 46번입니다. 자, 3일에 21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상에 표시되는 항목별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2월 결손금 당기 공제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법인세 계산 구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법인세 계산 구조 맨 처음에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해서 세무조정, 가산하는 세무조정, 차감하는 세무조정을 더하고 빼게 돼 있어요. 그쵸? 가산하는 세무조정, 차감하는 세무조정을 더하고 빼면 뭐가 나오냐면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와요.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부금과 관련된 한도 세무조정이 일어납니다. 기부금과 관련된 한도 세무조정이 이렇게 더하고 빼고가 되고요. 한도 초과는 더할 거고 한도 초과가 2월 돼서 2월 된 손금 산입은 뺄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그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올 거예요. 각사소득이라고 짧게 쓰겠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고 나면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 공제 요 3가지를 차감하고 비로소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 정도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딱 들어오시죠. 자, 요거대로 숫자를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문제에. 당기순이익 1억 5천이고 세무조정 더하기 3천 하고 빼기 1,000을 할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1억 7천이 차가감 소득금액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부금과 관련된 거를 봤더니 주어지지를 않았네. 그쵸?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어.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손금 산입액은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빼질 건 없다는 얘기 같아요. 빼질 건 없는데 각사학년도 소득금액이 얼마가 나왔어요? 1억 7,500이 나왔네. 그럼 얘가 1억 7,500이 나오면 이거 거의 산수 문제인데 1억 7,500이 나오려면 얼마가 더해줘야 돼요? 5만큼 더해줘야 되네. 이게 뭐야? 기부금 한도 초과네. 기부금 한도 초과가 500이네. 맞죠? 왜냐면 2월 된 송금 산입액 없다 그랬으니까. 그런 다음에 1억 7,500이 나왔는데 뭐를 뺐는지 모르겠지만 과세 표준이 1억 3,500이 됐네. 그런데 비과세 소득하고 소득공제는 없대요. 비과세하고 소득공제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차감하는 게 싹 다 뭐란 얘기예요? 2월 결손금이란 얘기죠. 얼마가 빠져야지 3,500이 돼요? 4,000이 빠져야 3,500이 되네. 그쵸? 얘가 뭐다? 2월 결손금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거꾸로 역산을 해가면서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뭐를 지금 문제에서 찾으라 그랬냐면 기부금 한도 초과액하고 2월 결손금 단기 공제액의 합계액은 이렇게 됐네. 요거 합계액 얼마요? 4,500. 요렇게. 문제가 덩어리가 컸는데 사실 요구하는 그 출제 의도는 뭐였어요? 너 이거 계산구조 알고 있냐? 그거 묻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이요. 유가증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했는데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할 금액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유가증권과 관련해서는 세무조정을 여러 번 해봤었습니다. 여러 번 해봤어요. 대표적인 게 뭐 평가 손익을 막 기말의 평가 손익이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세법상은 그런 거 인정을 안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2020년 중에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인 개인한테 시가 100만 원짜리를 얼마에 샀대? 90만 원에 샀대. 무슨 얘기예요? 저가로 매입했죠. 자, 여러분 요거는 눈치채셔야 됩니다. 특수관계인인 개인한테 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익을 입금 산입해야 합니다. 시가대로 인식을 해야 한다. 그거 입금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 회계상에 어떻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는지 하고요. 세무상으로는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를 비교해서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분개를. 자, 회계상의 기억번을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일단 주식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단기매매 증권 뭐 이렇게 쓰면 기니까 뭐 단기매매 증권 그런 계정 과목을 썼겠죠. 저는 그냥 주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사는 100만 원짜리 주식을요 90만 원에 샀어요. 그쵸? 그럼 현금이 90만 원이 나갔겠죠. 요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지금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죠?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세법은 어떻게 하길 원해요? 야, 너 그거 주식 있잖아. 90만 원으로 저가 매입했잖아. 저가 매입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차변에 주식을 시가대로 인수하길 원합니다. 시가대로 인수를 하고요. 대변에 현금이 90이 나갔지만 차이 나는 1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금으로 잡아야 돼요. 입금으로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죠. 하지만 세법에서는 수익을 인식하길 원하네. 세무조정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입금, 산입, 10만 원. 그리고 주식의 차이잖아. 주식의 차이. 그래서 유보로 소득 처분이 갑니다. 됐죠? 요렇게까지 일단 1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니은보입니다. 2020년 말 유가증권의 시가는요. 130만 원으로 30만 원의 평가이익을 장부에 계상했대요. 우리는 30만 원의 평가이익을 장부에 계상했다.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30만 원의 평가이익을 장부에 계산하려면 일단 주식 자체를 30만 원 증가시켜야죠. 증액시켜야죠. 그죠? 그리고 대변에는 평가이익 30만 원 요렇게 계상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아마도 분명히 손익계산서상의 이 수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계상을 했겠죠. 그거까지 이제 딱 언급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렇게 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세법에서는 어떻게 가야 돼? 요런 세무 처리를 하면 돼, 안 돼? 요런 회계 처리는 하면 안 된다. 왜? 평가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계상 수익을 30으로 인식했는데 세무상은 입금을 인식하면 안 되죠.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 돼요? 입금, 불산입, 30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유보 요렇게 가야 돼요. 됐죠? 요게 2020년까지예요. 요게.
그리고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이제 2021년이에요. 2021년이 와가지고 유가증권을 130만 원에 매각하면서 처분이익을 10만 원을 계상했대요. 자, 볼게요. 차변에 일단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130만 원으로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대변에서 사라져야 될 나의 장부상 주식은 얼마예요? 장부상 주식은 120이네. 주식, 나의 장부상 주식 120이 사라져. 그럼 당연히 10만 원만큼 뭐가 되겠어요? 처분 손익이 나오겠지. 처분 이익이. 맞죠? 자, 우리 세무상 어떻게 처분했는지 분개해 볼게요. 세무상은요. 현금이 130 들어온 거는 맞아. 그쵸? 그런데 대변에 사라지는 주식가액이 얼마여야 돼요? 한 번도 평가를 거치지 않았어. 당초 취득했던 여기에 반영한 요 100만 원이 사라져야 돼, 주식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입금으로 잡아야 될 처분 이익은 얼마가 돼요? 30만 원이 됩니다. 차이가 눈에 보이세요? 회계상 수익은 10만 원을 잡았는데 세무상 입금은 30만 원을 잡아야 돼. 어떻게 세무조정해야 돼요? 입금, 산입 2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요렇게 회계 처리가 돼야, 세무조정이 돼야 됩니다. 자, 세무조정, 주식까지 처분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2020년까지 유보가 발생했던 것에 대한 잔액이 얼마예요? 잔액이 얼마예요? 입금 불산입 20 마이너스 유보만큼 2020년에 누적으로 남아있었죠.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여기서 추인이 된 거예요. 매각하면서. 그래서 유보는요. 항상 언젠가 추인이 일어난다. 매각하면 이 자산과 관련된 모든 유보의 잔액은 추인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2020년에 얼마? 마이너스 유보 20만 원, 2021년에 유보 20만 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됐나요? 자, 요게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섞여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을 때는 사실은 여기서 입금 산입이면 입금 산입 한 번으로 그냥 끝나고 평가 이익에 대해서 처분까지 가는 요 이슈에 대해서 한 번으로 끝났는데 요번에는 지금 이슈가 두 개를 섞어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있게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보가 100% 추인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금액만 찾으면 금방 정답을 문제 푸실 때 금방 찾을 수 있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회계 처리를 막 다 해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살짝 또 오해를 하실 만한 부분이 이게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시가를 여기 이제 문제 조금 살짝 제가 봤을 때 조금 오류인데 여기 이제 시가가 130만 원으로 평가이익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이랬잖아요. 시가가 130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장부에다가 90으로 계상해서 시가 130으로 만들려 그러면 평가이익을 얼마를 사실 계상해야 돼요? 40을 계상해야 되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주식을 90으로 취득을 했고 기말에 130으로 시가를 만들 것 같으면 평가이익을 사실은 40하고 주식을 40 올려야지 장부상의 주식이 130으로 남아요. 사실 원래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평가이익이 30만 원 계상했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냥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조금 문제 오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시는 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였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넘어갑니다. 48번 갈게요. 자, 다음 중. 자, 이제 48번. 다음에 조세 공과금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일단 조세나 공과금은 전부 다 손금이 맞죠. 근데 그중에서 특별히 손금이 아닌 걸로 분류된 것들이 있거든요. 법인세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는 일단 손금 불산입이죠. 그렇죠? 얘는 손금 불산입. 그리고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도 손금 불산입으로 봅니다. 손금 불산입이에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요 인정하지 않죠. 비사업용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 같은 것들 전부 다 손금 불산입이죠. 그런데 요거 보세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불공제란 얘기죠. 그렇죠? 의무 불이행이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정상적인 불공제 매입세액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는 여러분 처리가 어떻게 돼요? 원래도 손금이 아니거든요. 매입세액은 원래 손금이 아니죠. 제가 요거 이제 분계 처리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는데 내가 상품을 샀다. 자, 상품을 100만 원치 샀다. 그쵸?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 얼마가 돼요? 110만 원이 돼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그래서 부가가치세 계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10만 원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 손금이 아니에요. 회계상도 손금이 아니고
또 세법상도 송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공제인 경우에 얘가 접대비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접대비다. 상품이 아니라 접대비로 신용카드를 썼는데 100만 원을 했다.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못 받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전체 금액을 싹 다 접대비로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시부인을 하거나 어쩌고 하거나 그건 이제 그 다음 절차인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번에 4번이 가장 옳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찾으면 됩니다. 49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자산의 세무상 처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여러분 업무랑 관련이 없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우리 장부의 자산으로 잡히죠. 그 장부에 잡혀있는 자산 자체를 없다고 취급하진 않아요. 업무무관 자산을 토지를 사건 뭐 주택을 사건 건물을 사건 간에 일단 장부의 자산으로 등재는 되어 있는데 그 등재되어 있는 자산 자체를 없다고 취급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자산 자체를 없애는 세무조정을 하지는 않고 그 자산을 사용하고 유지하고 감가상각비 발생하고 막 이렇게 발생한 이런 비용들을 전부 다 송금불산입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자산에 대해서 처분을 하면 그 자산은 또 없어지는 걸로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볼게요.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 시에 지출한 취득세하고 등록 비용은 전부 다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거 맞아요. 만약에 얘네를 취득원가로 가산하지 않고 송금으로 비용 처리했다. 세금가공가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송금불산입 유보라고 들어가는 건 거죠. 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유지비, 수선비 전부 다 송금불산입하는 거 맞죠? 유지나 관리비는 전부 다 송금불산입이에요. 업무무관 자산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송금으로 인정을 해야죠. 송금으로 인정을 해야지 이 처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장부에서 없앨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무관 자산 자체가 있다는 걸 부인하진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팔 때도 송금 처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비용들을 송금불산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지급이자 당연히 송금불산입이죠. 맞는 얘기고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새롭게 등장한 문제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문이나 문장 자체를 조금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이 올바르지 않았다. 49번, 50번 갑니다. 다음 중 재고자사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신고를 했는데 변경 신고를 안 하고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대요. 필요한 세무조정은 뭐예요? 임의 변경이네. 자, 임의 변경 했어요. 그러면은 세법상 임의 변경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변경 신고를 내가 최초에 아무것도 재고자산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뭘로 선택해야 돼요? 선입으로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원래 당초에 나는 뭘로 했었어야 돼요? 후입으로 했어야 되죠. 둘 중에 뭘로 가? 큰 걸로 세법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손익계산서 상에는 회계상으로는 재고자산을 얼마로 계상을 했어요? 회계상 재고자산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했으니까 800원으로 재고를 인식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텍스에서는 얼마로 인식을 해야 돼요? 선입하고 후입하고의 큰 걸로 해야 되니까. 자, 후입하고 선입하고의 큰 거 뭐예요? 900원이네. 그러면 재고를 얼마만큼 인식을 덜 한 거예요? 100원만큼 인식을 덜 한 거지. 그러면 입금, 산입, 100원, 그리고 얘는 어떻게 가야 돼요? 당연히 유보 이렇게 가야지. 됐나요? 요거 세무조정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뭘 아셔야 되냐면 아, 임의 변경했을 때 세법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된다. 51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3일에 21기 사업년도 세무조정 사항이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지금 보니까 감가상각비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라라는 문제인 건데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상의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계상을 한 금액인 거고 세법상 감가상각 범위액하고 비교를 했어야 되는 거죠. 먼저 건물을 보겠습니다. 범위액은 한도는 세법상 한도는 600인데 회사는 500밖에 계상을 안 했어.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무조정도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월된 부인액이 있다. 그러면 시인 부족액이 얼마 발생했어요? 100만 원이 발생했죠. 시인 부족액이 발생한 한도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손금 산입시킬 수가 있어요. 손금 산입 100만 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감가상각비가 이런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자, 기계장치 볼게요. 텍스는 350인데 회사는 400으로 했어요. 비용을 더 많이 반영했네. 비용을 더 많이 반영했으니까 손금, 불산입 얼마만큼 빼줘야 돼요? 50만 원만큼 손금, 불산입, 세무조정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얘는. 자, 무형자산 영업권 볼까요? 얘는 보니까 한도가 더 커. 다시 얘기해서 세법상 한도보다 회계상 반영한 비용이 작아요. 그러면 시인 부족액이 20만 원이 발생했죠. 그런데 우리는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시인 부족액이 발생해도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한다. 선생님 얘도 지금 한도가 더 큰데 왜 얘는 있고 얘는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기에 넘어온 상각 부인액이 있을 때는 시인 부족액의 한도 내에서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권은 없잖아, 넘어온 게. 맞죠? 그래서 세무조정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두 개는 어떤 효과를 일으킬까?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차감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0 감소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괜찮죠 여러분? 이런 식의 문제들 52번 갑니다. 다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범위액과 관련된 토의 내용입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볼게요. 자, 뭐라고 토의를 많이 했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비가 감소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조금 지엽적인 부분인데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해서 어떠한 경우에는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이거 좀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송금 산입 특례가 사실은 있다. 일단은 그 정도로 보고 일단 다른 거 읽어볼게요.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상 양도자산은 감가상각비 시부인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시부인을 한다 그래도 양도자산에 대한 처분 손익이 계산이 되겠죠. 그럼 어차피 처분하면서 유보 같은 것들이 발생했던 게 다 어떻게 돼요? 추인이 되잖아. 감가상각으로 발생했던 유보가 이 감가상각 자산을 처분하면서 싹 다 추인이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부인을 안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문장이에요. 맞는 설명.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가액에 합산해서 그 자산의 내용윤수를 그대로 적용하여서 상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자본적 지출 금액이 생겼어요. 그럼 얘를 이 자산에 엎치기 해서 그냥 그 내용연수 그대로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연도 중에 신규로 취득을 했어요. 이 신규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에 따라서 안분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수 안분을 해가지고. 얘랑 얘도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있는 자산에서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자본적 지출 발생한 때부터 감가상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산에 더해져 갖고 그냥 적용하는 거고, 아예 내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 신규로 취득을 했어. 건물 같은 거, 기계장치를. 그러면 그 신규로 취득한 그 사업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월수 안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2, 3, 4번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정답을 찾으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처음 보는 지문이나 너무 지엽적인 지문 같은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당락을 좌우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런 문제들을 엄청 많이 낼 수는 없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알아야 될 걸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문제 푸시고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53번 갑니다. 자, 3일은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1억 원인 토지를 5천만 원에 양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습니다. 세무상 처리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여러분 눈치채셔야 되는 거 1번 지방자치단체 특수관계 없네. 얘한테 쓸데없이 그냥 줬대. 그러면은 무슨 느낌이에요? 기부금 느낌 받으셔야죠. 근데 시가 1억 원짜리를 5천만 원에 싸게 양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기부금 정상 가격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1억 원이 시가다. 그럼 여기에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는 정상 가격 범위잖아요. 그래서 1억 원에 7천만 원부터 1억 원에 1.3억까지, 1억 3천만 원까지는 정상 가격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거래를 하면 기부금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났다. 그러면 기부금으로 의제하죠.
기부금 의제해서 기부금 한도 내 금액으로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에 지금 양도했어요? 5천만 원에 양도했어. 토지를 5천만 원에 양도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7천만 원을 넘어가는 요 2천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서 토지 처분 손실을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얘를 사실은 기부금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3번. 토지 처분 손실 2천만 원을 기부금으로 봐서 기부금 세무 조정에 반영한다. 이게 맞는 거죠. 됐죠? 지방자치단체한테 쓸데없이 줬다. 이런 것이 기부금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상가격 범위를 알고 있는가? 그걸 이제 묻는 거였습니다. 54번 갈게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요거 두 개 비교하는 문제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볼게요. 접대비는 교재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한 금액이다. 맞죠? 기부금은 특정인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출하는 거다. 맞죠? 자,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하는 거는 광고 선전비로 보기 때문에 전액 송금 인정한다. 맞습니다. 현물로 기부할 경우에 기부 자산가액은 기부 대상과 관계없이 시가로 평가한다. 여러분 현문 기부금에 대한 평가 어떻게 했었어요? 법정 기부금이거나 지정 기부금인데 특수관계가 아니야. 법정 기부금이거나 지정 기부금인데 특수관계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장부가로 봅니다. 장부가. 현물 기부금일 때. 현물 기부금의 평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정인데 특수로 가거나 비지정 기부금 있죠. 비지정 기부금. 얘는 어떻게 갈까요? 둘 중에 큰 걸로 가죠. 시가하고 장부가. 시가하고 장부가 중에 큰 걸로 이렇게 현물 기부금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55번. 다음 중 정규 증명서류의 수치 의무와 미수치 시 불이익을 요약한 표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정규 증명서류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봤었죠. 일단은 뭐 사업자로부터 실제 제한화용을 공급받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 수취했다 뭐 이렇게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무것도 안 받은 증빙 불비한 내용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접대비냐 접대비가 아니냐에 따라서 기준이 있었어요. 접대비는요. 일단 3만 원을 초과했는데 다른 걸 받았어? 엉뚱한 걸 받았어? 이거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접대비는 3만 원을 초과했는데 정상적인 적격 증명 서류를 받지 못했으면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고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을 바로 뺐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송금불산입을 이미 했으면 굳이 가산세까지는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가산세를 매기진 않아요. 이미 송금해서 불산입을 했잖아. 이해되시죠? 그런데 다른 개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을 초과한 지출을 하면서 만약에 법적 증빙을 못 받았어? 그러면 손금으로는 일단 인정을 해줘. 근데 너 하라는 거 안 했잖아. 하라고 법적 증빙 제대로 하라 그랬는데 그거 제대로 안 받아왔죠. 그래서 가산세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자, 56번. 다음 중 송금불산입 대상인 지급이자와 이에 대한 소득 처분을 연결한 것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볼게요. 원천징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개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건설자금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야 돼요? 건설 중이다. 건설 중이다. 건설 중이다. 그랬는데 지급이자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했다. 그러면 송금불산입 유보 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완공되었다. 완공되었는데 지급이자를 송금 처리했다 그러면 즉시상각 의제로 본다. 이런 내용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즉시상각 의제로 봐서 감가상각 시부인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어떻게 봤어요? 기타가 아니라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이제 맞는 건 일단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여기 단서 조항에서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얘네 둘에 대해서 이자 자체는 전체가 송금불산입 대표자 상여하는 게 맞아요. 귀속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원천징수 상당액은 내야 된다 그랬죠. 세무서에. 그랬을 때 그 원천징수 상당액은 뭘로 봐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더 좋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유보로 가야 된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정답을 찾으셨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대손충당금에서 설정 대상 채권은요, 일단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되죠. 그리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둘 다 돼요. 상품의 판매 계약에 따른 미수액, 상품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어. 그런 게 뭐예요? 외상매출금 이런 거잖아요. 미수금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배서 양도 어음은요, 이미 팔았어요. 어음을 이미 매각 처리를 했습니다. 얘는 내 입장에서 대여금이라던가 외상채권이 아니에요. 매출채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가 돼야 된다. 58번. 다음 중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준비금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일단은 손금 산입을 시켜줬다가 나중에 입금 산입으로 분할해갖고 과세로 하는 거. 요거는 무슨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쵸? 납세 지연 효과,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송금 산입해주지만 나중에는 입금 산입으로 나눠서 과세할 거야. 과세 이연 효과에 대한 세급금 특례였습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할 수가 있고요. 준비금은 법인세법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준비금 현재 없다. 이거 아니에요. 조특법에 규정하고 있는 준비금 많이 있습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책임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할 수가 있고요. 전입한 준비금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입금 산입하여야 된다. 준비금으로 전입했다는 얘기는 송금 산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송금 산입을 해서 당해년도에 과세표준을 깎아놔요. 일단 당해년도에 세금을 깎아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입금 산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 그런 내용이죠. 2번이 잘못됐어요. 59번. 다음은 3일의 거래 중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일단 첫 번째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해야 되고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당하게 조세 감면이 일어나야 돼요.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종업원인 김삼일에게 사택을 무료로 제공했다. 근데 누구한테? 종업원한테. 종업원한테 사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건 괜찮아요. 이거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임원한테 시가 8억 원짜리 기계장치를 7억 원에 양도했다. 이거 뭐예요? 저가양도죠. 저가양도. 자, 우리가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했는데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하려면 우리 법인 입장에서 손해를 봐야 돼요. 너 왜 쓸데없이 싸게 팔았냐?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손해 봤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대표이사 김서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1억 원을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했대. 우리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면 뭘 받아야 돼요? 이자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자를 안 받았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 우리 법인 입장에서 손해죠. 야, 너 왜 이자도 안 받고 대여해줘? 손해잖아요. 부당하게 조세 감소가 일어난 거예요. 대주주인 김마포에게 토지를 1년간 어떻게 했대? 무상으로 임대했대.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하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우리 회사가 손해보는 거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셋 다 특수관계인과 손해보는 거래를 법인이 한 겁니다. 그러면 모두 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이 되고 1번만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60번 갑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3일에 2021년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라 그러네. 자, 내용을 좀 볼까요? 아,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일단 법인세 계산 구조, 당기순 이익부터 시작을 합니다. 2억 5천 당기순 이익. 그 다음에 세무조정 더하고 빼야죠. 가산하는 세무조정, 차감하는 세무조정이네. 1억 원을 가산하고 차감을 7천만 원을 했어요. 그럼 차가감 소득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2억 8천이 나오나요? 맞죠? 그리고 지정기부금을 한도초가 했어. 한도초가. 한도초가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더해줘야죠. 송금불산입이니까. 됐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2억 9천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나오면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차감을 합니다. 빼야 될 거 얼마 있어요? 500만 원 빼야 될 게 있네요. 그럼 2억 8,5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과세표준 2억 8,500만 원. 여러분들이 계산 구조에 대해서 이제 눈에 많이 익으셨을 겁니다. 자, 요렇게 저랑 20문제 풀어봤고 나머지 뒤에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는 제가 강의 좀 잘라서 다음 시간에 계속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